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현 강사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오늘도 이제 오전에 또 주식 관련된 수업을 마치고 지금 이제 오후 시간에 1시네. 1시 비도 오고 날씨가 되게 촉촉합니다. 3월 마감 여러분들 잘 되어 계시나요? 이제 요거 라디오 방송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 화면 키고 뭐 하고 그럼 강의한 준비되다 그러면 이게 귀찮아지니까 되게 생각보다 이게 손이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또 제 강의나 방송을 또 기다려주신 분, 또 우리 감사하신 분들이 있고, 좀 매주 그 컨텐츠를 좀 이렇게 또 우리 영업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또 이제 강의 안 만들고 뭐 하다가 결국 안 올리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라디오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팁 같은 거 있죠. 꿀팁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라디오 방송 형식으로 앞으로 계속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자존감. 제가 요번에 영업의 신방송 아직 그 편집본은 생방송 생방송 했던 건 아마 저 김석 박사님의 그 영업의 신에 나올 텐데 편집본은 안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방송 중에 무슨 얘기했냐면, 그 여러분들 그 영업 고수, 뭐 영업 고수라고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면 뭐 다 억대 연봉 이상 하시는 분을 말하고, 하수는 직관적으로 말씀하면 소득 한 500 이하. 500 이하는 여러분들 되게 이제 엽적이 출렁출렁입니다. 여러분이 소득이 적어도 300만 원, 400만 원 이게 꾸준히 들어오면은 생활이 안정이 되는데, 영업이 어려우시고 멘탈이 불안하신 분들도 소득이 들쭉날쭉하게 돼 있어요. 어떤 날은 150 들어왔다가 어떤 날은 400 들어왔다가 또 큰 계약 하나 들어오면은 뭐 7, 800 받았다가 100만 원 들어왔다가. 근데 이게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큰 계약 들어오면은 또 영업이 할 맛이 나는데, 적게 들어오면은 또 멘탈 깨지고, 그러니까 맨날 이게 불안하니까 오래 일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버리자니 또 그렇고. 자, 아무튼 영업 고수와 하수 뭐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을 때, 영업 하수라고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만히 제가 이제 많이 코칭을 해보고 가르쳐보고 이렇게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뭐 화법, 태도, 습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근데 궁극적인 게 뭐냐면 마지막에 근원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감이 세신 분들은요, 되게 세일즈를 잘합니다. 왜? 거절을 튕겨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세일즈가 다 그렇지만 특히 보험 세일즈, 이 처음에 진입할 때 그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요. 야, 이거 좀 푸대접 받는 일 아닙니까?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부정적이죠.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 영업한다 그러면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축하해 줍니까? 말리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의절을 당하거나 부모님한테 야, 너 이 보험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푸대접 받는, 현재 어쨌든 뭐 물론 올해도록 영업 잘하시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드신 분들은 고객들한테 대우도 받으시고 어디 가서 야, 잘 나가는 억대 연봉 설계사 하겠지만 그건 극소수인 것이고, 1% 미만의 극소수고, 대다수는 되게 이제 푸대접을 받죠. 어디 가서 저도 영업할 때 마찬가지로 명함 내놓으면 그냥 바보 취급 당하고 그랬으니까 짜증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보험 세일즈를 처음에 진입할 때 세일즈가 다 그래요. 원래 영업을 옛날에 이게 천하시 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영업 그럼 천하시 여겼고 그랬으니까요. 그거는 꼭 보험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도 영업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내리보고, 뭐 사업한다 그러면 좀 크게 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너나 사나 사장, 김 사장, 무슨 사장, 사장 대우 받으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갑이 되고 싶으니까. 그 보험사에 진입할 때, 내가 이렇게 푸대접 받는 일인데 내가 과연, 응? 내가 저걸 해야 되나? 그럼 맨날 이구동성을 하는 게 나 지인 욕하기 싫어요. 왜? 지인한테 가갖고 보험 세일 한다 그러면 바보 취급당하는 게 싫으니까. 저도 처음에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는데, 야, 이 보험 세일즈 하면,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엔 DB 같은 거 없었습니다. 지인 영업하니 개척인데, 개척 한 두 번 시도하다 때려쳤죠. 이건 개척 답 안 나오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개척하면 또 얼마나 푸대접 받습니까?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보험 명함 들고 가게 들어가면 뭐 막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뭐, 보험쟁이 나가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푸대접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험 세일즈 첫 번째 진입 장벽이 이 자존감 굉장히 떨어뜨리는 게 보험 세일즈잖아요. 이 푸대접 받으니까 사회적 인식도 안 좋고,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경우에도 또, 응? 걱정되기도 하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 자존감 강한 사람들은 이겨내요, 그 거절을.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죠. 승부욕이 생기더라고. 처음에 저도 이제 막상 보험 세일즈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저는요. 이종사 춘영이 시험장이어가지고
처음에 나한테 어떻게 꼬셨냐면 금융 전문가라고. 이거는 금융 전문가가 되는 일이다. 굉장히 비전 있다. 근데 입사하고 보니까 보험 모집인이더라고 보니까. 처음에 난 몰랐어요. 보험 설계사 처음에 모집인 시험 볼 때 아, 나 결국 보험 파는 거였구나. 응?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고깃집 했다고 몇 번 얘기해 드렸죠. 고깃집 하다가 보험, 직장 생활하다 집어치고 고깃집 하다가 보험업계 뛰어들었는데 고깃집 하면서 보험 하시는 분들, 보험쟁이가 얼마나 많이 가게 찾아왔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계사, 보험 설계사 이렇게 알로 봤단 말이지. 이렇게 깔아서. 내가 그 보험 모집이 야 황당했죠. 근데 어떻게 이미 가게는 이제 넘기기로 했었고 이제 퇴로가 없으니까 하겠다고 이미 다 저질러 놨으니까. 근데 이제 지인들 만나보니까 경악을 한 게 뭐냐면 그렇게 거절들을 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거절을 하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하나? 그러니까 저는 자존감이 강한 축에 속해 있으니까 튕겨냈어요. 야, 니네들이 언제까지 안 해나 보자, 한 번씩. 두고 보자, 한 번. 어? 그리고 왜냐하면 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인데 전 잘하는 사람 쪽에 속하고 싶었으니까 그걸 견뎌냈으니까 결국 세일즈로서 성공을 했겠죠. 그럼 이제 자존감 약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보험업계 왔습니다. 가뜩이나 자존감 약한데 일단은 보험이라는 푸대접 받는 관을 뒤집어 썼어. 그럼 자존감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고객을 만나도 들이대질 못해요. 자신 있게 자기 비즈니스에서 얘기 못합니다. 고객 눈치 보게 돼 있죠. 응? 지인들 만나면 일단 죄인 된 느낌으로 찾아가겠죠. 그러다 거절받으면 무슨 일 벌어집니까? 가슴 찢어지는 거죠. 내가 이거 해갖고 가뜩 응? 나 바보구나. 이런 대우 받네. 그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코칭해보고 그런 게 뭐냐면 10년을 해도 10년 해도 안 되는 분, 20년을 해도 맨날 힘든 분, 뭐 그 견디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시긴 한데 그 오자마자 잘하는 분도 있고 결국 궁극적인 게 자존감으로 결판나더라는 것이 자존감. 자존감이 강하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그걸 이겨내는데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은 못 이기거나 아니면은 계속 저시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즉 고객들 들이대는 거를 어려워해요. 클로징 파워가 약하고 화술이 이 태도가 이 자신감 있는 태도 뭐 확신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게 밀린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게 제가 요새 가장 숙제가 뭐냐면 왜냐하면 저 찾아오신 분들 또 제가 강의하는 집단 영업 잘 되는 분들이 나 불러서 강의 듣겠습니까? 영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좀 미숙하신 분들이 대상으로 저를 강의를 하겠죠. 제 강의를 듣겠죠. 그 다음 저한테 이제 하소연하시고 찾아오신 분들이 영업이 안 되시니까 하겠죠. 찾아오고 연락하시게. 다 그 마음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톡을 주시던 문자 주시던 항상 제가 답변 드려야 하는 이유가 그 딱하지 저도 솔직히 야 참 힘드시겠구나.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해드리는 건데 이 고민이 그거예요. 이 자존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럼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는 태어날 때 자존감이 셌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뭐 몇 번 방송에서 제가 원래 여러분들 이게 진짜 개고생하는 사람들은 자기 얘기 잘 안 합니다. 어설프게 고생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개고생하는 사람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얘기하기도 싫어. 옛날 그 생각들이 기억이 나니까 저는 그 태어나자마자 아주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부모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남의 집에 얹혀갖고 머슴처럼 살았어요. 전 생일도 몰랐어요. 전 20살 돼서 제 아버지 만나기 전까지는 생일이 뭔지도 몰랐고 인생 밑바닥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서 가장 최악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악의 환경. 맨날 찢어진 양말에다가 뭐 하여튼 맨날 그냥 거지처럼 살았고 밥 새끼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상한 음식이나 먹고 이러고 살았어요. 살면서 지금까지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뭐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예, 열등감. 그죠? 열등감도 없었던 것 같아. 난 왜 사는지 몰랐으니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기억 있어야지 뭐 지나온 과거가 기억나지. 저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맨날 개고생만 하고 살아가지고. 멀쩡히 살다가 개고생했을 때 기억이 나는 거지. 늘 고생하고 살면 기억도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7살 때, 8살 때, 11살 때 뭐 기억 별로 없어요. 진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도 거의 없었죠. 남의 집에 그 먼 친척 집에 얹혀 살았다 그랬죠. 어렸을 때 찍은 사진도 없습니다. 찍은 사진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맨날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살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자세히 얘기하면 1박 2일 얘기 들으셔야 되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도 잘 얘기 안 하고 1대1로 이렇게 만난 분들한테 가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원래 실업계 이런 데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인문계를 갔어요. 인문계가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71년생입니다. 그 인문계 가면 안 되죠. 뭐 누가 등록금 내줍니까? 그러니까 실업계 가가지고 그냥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그냥 하늘의 뜻인지 그냥 이렇게 재수 좋게 인문계 갔는데 인문계 가면 뭐 합니까? 공부를 뭐 하라는 얘기도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밑바닥이죠. 56명 중에 제 여기 성적표도 있어요. 고등학교 성적표 보면 56명 중에 54등이었어요. 53등이 2등을 했다. 근데 두 명이 배구부 두 명에 육상부 한 명 했나? 하여튼 그러니까 꼴찌야 꼴찌. 꼴찌 그냥 이건 뭐. 예,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이에요 그때. 밑바닥이었어요. 공부할 환경도 안 됐고 공부할 이유도 몰랐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뭐 하라는 세례도 없었고 난 맨날 나한테 주어진 건 그냥 학교 생활 하다가 집에 가서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온갖 잡쓰레기 치우고서 다시금 밥에다가 간장 찍어 먹고 이러고 살았으니까 왜 사는지 몰랐어요. 그냥 왜 사는지 몰랐다고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상태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누군가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반에 있던 어떤 애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거 여러분들이 눈물 없이는 또 들을 수 없는 얘기라서 이건 패스. 아무튼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처지를 알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그때 그냥 이 어떤 사건이 그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알게 됐죠. 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 내가 잘못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결국 내 부모가 날 버렸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때 제가 3일인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이대로 죽기가 너무 원통했던 거야. 이대로 죽기가 원통했다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고졸로 마치고 공장 다니다가 비참하게 밑바닥에 살다가 죽겠구나. 더 이상 살기가 싫었어요. 이렇게 살기가 싫었다고. 예. 야,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을 해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이런 걸 안겨준 부모한테 복수하고 죽어야 되겠다. 정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수할 수 있지? 성공해야 돼. 성공하려면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정말 별짓을 다 했어요. 참고서 살 돈은 없으니까 일단 책 전체를 다 통째로 암기했습니다. 책을 그냥 암기했어요. 교과서가 공부할 건 교과서밖에 없으니까. 교과서를 다 통째로 그때 당시에 뭐 국사, 농업, 지구과학, 생물, 화학, 국민윤리 뭐 쫙 있잖아요. 과목들이. 그때 열 몇 개 과목인가 그랬죠. 책이 다 국사도 뭐 상하가 있고 뭐 있으니까 20몇 개 되는 책을 싹 통째로 다 암기했어요. 근데 국영수는 암기해도 이게 뭐 안 되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국영수는 반토막이야. 나머지 암기 과목 퍼펙트하게 하자. 그리고 또 그거 암기하려고 그때 친구들은 뭐 한샘국어, 성문종합영어, 나랑 나이 또래 비슷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수학 정성 이런 거 테이프 듣고 문제집 하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제집도. 그래서 고물상 가서 녹음기 하나 구해다 갖고 하여튼 뭐 녹음을 해갖고 내 목소리 녹음해서 듣고 별짓을 다 해갖고 정확히 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을에 중간고사에서 6등 했어요. 6등 반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국영수는 거의 반토막이었는데 나머지 암기 과목에서 정확히 한 개 틀렸나 그랬을 거야. 한 개. 하나. 완전 퍼펙트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을,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학교에서. 그 다음부터는 뭐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10등에서 벗어난 적 없었고, 그래서, 내신을 반영하면 아마 제가 수원의 아주대학교 입학했는데, 또 원래 제 성적으로는 사실은 서울에, 뭐 경희대나 이런 데 낮은 쪽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왜 수원의 아주대였느냐? 이제 수원에 살았잖아요. 누가 차비 대주고 누가 그 돈 대줍니까? 그러니까 거기, 장학금이라도 받고 갈 때, 그래서 수원 가까운 데 다닌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물어보길래 저 가까운 데 해주십시오. 야, 그러면 이 학교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주대. 이렇게 된 거였어요. 만약에 누가 등록금 대주고 부모가 있었으면은 서울 안으로 진입을 했겠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후회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아무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아마 아주대학교 그 당시, 그때 저희가 내신이 10등급이었었는데, 내신 9등급으로 아주대학교 입학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최소한 그 당시에도 아주대학교 입학하려면 내신 1, 2, 3등급인데, 내신 9등급으로, 왜냐면 국영수를 아예 밑바닥이었으니까,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엉망이었으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되게 몸이 삐쩍 말랐어요. 지금은 제가 좀 체구가 있는데, 그때는 어깨도 좁았고, 왜냐면 뭐,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의도 터지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헌책방 가가지고서 뭐 소림건, 첫걸음, 맹룡, 쌍절곤, 뭐 별로 이상한 책, 무술책 구해다가 밤마다 별 푸닥거리 다 하고 3학년 때는 그래서 운동회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운동회 때는 반에서 그 씨름 대표로 나갔어요. 씨름 대표로. 힘도 엄청 세지고 미친 듯이 운동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운동하고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개월 만에 그런 게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그러니까 수업 제가 하나 얼마나 살벌하게 공부를 했냐면요. 자율학습 시간에 그때 이제 제가 그 수원에 있는 수성고등학교라는 인문계인데 여기는 되게 강제로 자율학습 시키는 유명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자율학습 시간에 내가 경쟁 상대로 찍은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공부하는데 내가 졸음이면요 팔 두고 칼로 찍고 공부했어요. 정말입니다. 살벌하지만 그렇게 살벌하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대입학력고사 보기 정말 정확히 일주일 전에 진짜 신기하게도 아버지란 분이 찾아와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아주대학교 가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딱 입학하고 보니까 쇼킹했던 게 있었어요. 아주 쇼킹한 게 뭐냐면 이제 대학을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비슷한 수준 애들 만났잖아요. 아, 얘 너무 철부지인 거야. 저는 그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특수훈련을 받은 거죠. 특공훈련. 그러니까 얘들하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나도 대학생 됐으니까 뭐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한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철부지 같은 생각을. 나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얘들아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다음부터 방황이 시작됐죠. 막 맨날 학교 휴학했어요. 맨날 휴학하고 알바하러 다니고 그냥 왜냐하면 열정과 에너지를 어딘가 쏟아야 되는데 그 애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무슨 과거 지사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고 걔네들한테 편하게 그러니까 느낀 게 그때 뭐냐 아 얘들 온실 속의 화초구나. 그러니까 나는 물론 비록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걸 처절한 환경을 이겨낸 특공대원이니까 모든 걸 무슨 일이 닥치면 얘네들하고 경쟁하면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왜? 전 특수훈련을 받고 자라났지 않습니까? 그죠? 온실 속의 화초 아니에요. 온실 속의 화초하고 완전 잡초 같은 번식력과 이 생존력 같은 사람은 경쟁하면 누가 이겨?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대학교 이후부터 뭐 회사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접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그 질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사도 사실 물론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지만 그러니까 한 번도 그때 이후로 제가 뭘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를 고민했었지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한 적은 없어요.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를 고민했지. 내가 이거 할 이유가 있을까? 이거 하면 재밌을까?를 고민했지.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재밌게도 어느 분야의 경제에 도달하는 사람은 나랑 다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자존감이 그 고등학교 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20대 초반 때 예, 그걸 통해서 강한 자존감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은 그 제가 이제 옛날 매니저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왜 매니저 할 때 고전했냐면 이 자존감이 그 약하신 분들한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의 방식을 내가 이식시키려고 했다가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거절에 깨지고 잠수 타는 게 이해 안 됐거든. 이 매니저였을 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푸시를 엄청나게 하니까 못 견디니까 그분들이 그만뒀겠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의 어떠한 영업 방식을 자존감을 키워주고 난 다음에 그들한테 이걸 해줘야 되는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한테 야, 너 왜 거절당하는데 잠수를 타냐? 아니 거절당했다 왜 출근 안 하냐?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나 나가라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제 말이 지금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 나름대로 정석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존감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제일 항상 세상엔 예외라는 게 있으니까, 자존감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능, 어떤 특유의 사교술, 어떤 뭐 끈기나 뭐 어떤 것들, 아니면 나만하게 주어져 있는 특정 시장, 어떤 특정 직업군의 어떠한 특정 시장, 뭐.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되게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세일즈, 보험 세일즈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약한 자존감을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을까요? 약한 자존감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김효석 박사님한테 방송 중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작은 거라도 성취해야 된다.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성취해서 자꾸 뭔가 성취하는 기쁨.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또 안타까운 게 참 이게 답답하죠. 자존감이 약한 분들은 되게 세일즈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급해요. 조바심이 있어. 그러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 해봐라 그러면 이분들이 대개의 경우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팅해요. 뜬금없이. 마음이 급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소득적으로는 2, 300도 못 버는데 그럼 2, 300이라도 꾸준하게 버는 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뭐 하고 싶어는 500 벌고 싶어요? 1000 벌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면은 2달 정도 집중시키면 가능하지만,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이 그 1000을 벌려면은 최소 1년 정도에서 6개월은 계속 이게 마스터가 해야 되는데, 노력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는 분명히 이거 도전하면 하다가 때려칠 거 알거든요. 하다가 떨어질 거 알아. 누구시, 이거 2, 3년 걸릴 텐데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아, 자기는 할 수 있을 거네. 그 여지없이 또 3개월이면 때려쳐요. 근데 이걸 처음에 나는, 야, 집어쳐. 너 그런 거 못하니까 그냥 이걸 해야 돼. 그러면 또 이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되니까 또 자존감을 깎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목표 얘기하면 집어치시라고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그분이 또 디프레스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또 이렇게 지켜보고서 그럼 해보세요 하면은 또 태다가 때려치고. 저는 안 되나 봐요. 참 이게 그래서 미지수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자존감을. 그럼 결국은 여러분 심리책을 읽어보고 저도 막 엄청나게 공부를 해보면 결국은 자존감이 약한 대부분의 경우는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다든지 부모로부터 인정 못 받았든지 사랑을 제대로 케어를 못 받았다든지 맨날 꾸중과 그래서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혼내기만 하시거나 가정환경이 좀 어려웠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은 칭찬받고 보듬 이렇게 케어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인정 이런 것들을 못 받은 상태가 되니까 자존감이 약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면이 약해져 있어요.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겉으로는 표 안 나요 잘. 왜냐면 표내기 싫어. 그러나 내면은 되게 약해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내면은 되게 약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춤을 추죠 여러 가지.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사고를 친다든지 이게 자존감이 약한 그런 특징들인데, 그럼 자존감이 지금 오늘 방송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존감을 어떻게 해야 강화시킬 수 있을까? 솔직히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신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일단 2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를 가지셔야 돼요, 종교. 제가 뭐 교회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불교든 천주교든 뭐 이슬람이든, 왜냐하면 종교가 결국은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종교 여러분들 이상한 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자존감을 느끼는 데 있어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돌을 닦을 수 있다. 응? 성불하라. 뭐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존감을 강화시키는데 집중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자존감이 강해져야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선행이라는 건 강자의 권한입니다. 내가 뭔가 돈이 많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종교가 한다고 자존감이 바로 향상되느냐?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향상될 수 있으면 자존감 약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종교를 가지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쉽겠고. 그러면 2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존감 강한 사람한테 자꾸 매달리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종교 가지시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있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자꾸 교류를 가지시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본받아서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 그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생활 습관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꾸 찾아가서, 즉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의 멘토 아니면 내 인생의 스승, 선생, 이런 사람을 롤모델 만들어 갖고 자꾸 그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 습관 이런 것들을 복제해내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조금씩 따라가는 거죠. 그게 아마 정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 이렇게 화면이 보이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는 좀 저도 이제 긴장이 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걸 하니까 좀 저도 편안하니까 이런저런 라디오 방송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종종 계속 하도록, 그러니까 큰 양식이 필요 없어도 여러분들의 꿀팁이 되거나 아니면 인생에 뭔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으면 이 방식으로 해갖고 앞으로 업로드 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자존감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신앙을 가지시라거나, 신앙도 결국 습관인 건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벽돌 쌓듯이, 자존감이라는 건 한 방에 형성은 안 됩니다. 벽돌 쌓듯이 만드는 거예요. 벽돌 쌓듯이. 그리고 자존감이 강해지면 사는 게 재밌어지죠, 사실. 왜? 주도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삶. 오히려 남을 휘둘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죠? 세일즈에서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가 확신과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고 고객을 나한테 끌어들이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존감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 들으신 영업인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나는 과연 자존감이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일까?
100점 만점에 1점짜리일까? 자, 그렇다면 내가 자존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작은 성취들. 우리 주변에 성취는 많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가장 큰 성취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자는 것도 성취인 것이고, 운동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게 조금 뭔가 작은 거라도 결심해갖고 해보는 것들이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월달 실적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내가 기대 이상의 실적인 경우 자존감이 강화가 되겠지만 기대 이하의 실적이신 경우에는 자존감이 약화되겠죠. 그러나 정한 거 여러분들 4월달이 또 다가오죠. 항상 인생은 반복됩니다. 3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다시 또 4월달이 시작됩니다. 세일즈는 항상 과거와 미래의 충돌이죠. 다가오는 4월달이 있고 지나가는 3월달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간에 지점에 있는 것이죠. 자존감이 내가 약하다고 판단되신 분은 그러면 내가 4월달에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강화시킬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고, 자존감이 강하다고 판단되신 분은 그 자존감을 좀 더 어떻게 세련되게 어떻게 또 멋지게 가다듬을지. 왜? 자존감만 강하다고 뭐가 다 잘 되지 않아요. 그 자존감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은 돈 못 법니다. 내 강력한 자존감과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시켜야 돼요. 지 혼자 잘나면은 고립됩니다. 고집불통되고 아집 독선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형성해서 내 비즈니스 꽃을 피울까를 생각하시는 이 3월 마지막 주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늘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또 댓글 남겨서 감사합니다. 다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